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과정 노동관계법규 담당하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나머지 것들을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길을 좀 안내해드리는 용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다 끝낼 수는 없고, 그죠? 그다음에 교양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실무상으로도 조금 많이 접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예, 쟁점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두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예. 법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길죠. 여기 글씨도 작아졌어요. 칸을 맞추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법 내용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담아야 되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법 명칭도 좀 길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라는 것도 이제 타이틀로 들어간 거죠. 예. 목적을 읽어보시면은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이유로 고용차별하는 거 금지하겠다. 나이 때문에, 그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에? 차별까지 하면 얼마나 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연령차별, 나이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촉진해줌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 그다음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60세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환갑잔치 하고 나면은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뭐 경로당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소일거리만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70, 80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분명히 한 축이에요.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령자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 요 이제 수업용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잘 나오거든요. 예. 외우기는 쉽습니다. 자, 볼까요? 정의.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그 법률에 나와 있는 나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법률도 그렇고 뭐 공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당연히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만으로. 예. 본인 만 나이 계산하실 수 있죠. 예. 지금 연도에서 현재 연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도 빼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은 하나 더 빼야 되는 거고, 그죠? 예. 하여튼 만으로 따집니다. 만으로. 고령자는 만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준고령자, 아직 고령자는 아닌데 고령자에 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 그러니까 50세 이상, 55세 미만. 조금 좀 고령자, 중고령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은 좀 요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조금 좀 일그러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러신가 봐요. 나는 아직도 청춘인데 고령자 이러니까 조금. 근데 이제 저도 공감합니다. 그죠? 예. 뭐 55세면은 뭐 그죠? 젊은 청년이죠. 청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법에서는 요 분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려고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55세 이상인 분들 고령자, 50세 이상인 분들 중고령자, 그 다음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예, 사업주고, 근로자 뭐라고 됐습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각 법률마다 근로자나 사용자의 범위가 좀 달라요. 예, 규율하는 그 법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를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근로자로 보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죠? 예. 시험 문제 낼 때는 이제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틀리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누구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예? 사업 또는 사업장. 요게 이제 밑줄 그어져 있죠.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니까 어떤 그 업체에 채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어딘가에서.
그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말이 빠져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러면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명칭이 좀 다르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말이 들어가고,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내가 어디 취업을 안 했어도 노조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조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죠? 예. 거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수업용으로는 뭐 저기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아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 기준고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고용률. 그게 뭐냐?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쓰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해야 되는 고령자의 비율, 그러니까 일정 비율은 고령자를 데려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55세 이상인 분들을, 그죠?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해놨어요? 고령자 현황,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따왔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래서 보니까 제조업은 2%, 그 다음에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몇 프로? 6%, 100분의 6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은 3%.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러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낮죠. 이거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 노동 강도가 좀 세다고 봐서 거기는 좀 그 고령자분들을 고용하는 비율을 좀 낮춰준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운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제조업에 비해서는 조금 노동 강도가 높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 운수업 하면 이제 택시, 부동산 하면 이제 복덕방. 그러니까 옛날 이미지 떠올려 보면 이제 보통 요즘에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 어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고령이신 분들. 예. 그다음에 그 부동산도 지금은 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복덕방 하면은 따라 나오는 단어가 복덕방 할아버지, 뭐 복덕방 영감님 이런 식으로, 그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이제, 그죠? 그거 떠올려 보시면 외우기는 쉬워요. 예. 그러니까 택시, 복덕방, 그다음에 임대업. 임대업도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그죠? 예. 제조업보다는 좀 노동 강도가 약하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얼마나 노동 강도가 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뭐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예. 고령자분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고령자분들의 고용 비율을 좀 높여놨어요. 기준 고용률을. 나머지 산업은 이제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서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옆에다가 제가 법조문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법규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국가법령정보 들어가가지고 요 제목 타이핑하면 쭉 나오잖아요. 현행 법률이. 그 순서대로 제가 좀 추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뼈대를 세워야 되니까 쭉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저처럼. 그러다가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면은 클릭하면은 또 창이 새로 뜨면서 자세하게 또 알려주니까. 예. 저는 근데 이제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조금 이제 봐야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추려가지고.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하고 채용에서 연령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라고 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은 호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써 있는 걸 호라고 읽고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거는 항이라고 읽어요. 항. 그리고 호 밑에 또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그 일련 번호를 부여하면은 그거는 목. 이런 목 말고 그냥 목.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1항부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통 차별과 관련된 거, 뭐 남녀고용평등도 마찬가지고 차별 나올 때 많이 나오죠.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뭔가 다르게 적용하는 거는 차별이라고 보진 않겠죠. 근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면은 안 된다. 예. 모집, 채용.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그러니까 채용 단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리고 그 재직 중에 어떤 근로 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차별하지 마세요. 요 내용이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2항 볼까요? 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서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걸 뭐로 보겠다? 연령 차별로 보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틀린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말을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특정 집단에 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뭐 차별로 본다. 그러면 틀리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없어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차별금지의 예외. 항상 법의 내용들 보면 그렇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구조가, 그죠? 의, 원칙,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뭐 예외, 이런 식으로 구조가 대부분 보면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로 보지 않겠대요.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여기 4조의 4가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연령 차별로 보지 않겠다. 뭐냐? 첫 번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령대 사람만 데려다 쓴다. 그거를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임금이나 임금 이외의 금품, 그다음에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거,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뭐 연금급제도 같으면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기본급 많이 주잖아요. 근무한 순서대로 주니까 그걸 갖다가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근속 기간 같은 거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내기 좋잖아요. 차별인 거 골라라, 차별이 아닌 거 골라라 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고 있는 거. 정년을 정하고 있는 거는 차별이 아니다. 회사마다 정년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뭐 좀 규모가 되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년을 뭐 55세 또는 57세, 58세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법 때문에 정년이 60세로 딱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60세보다 낮게 정년을 설정하면 강제로 60세가 돼 버려요. 이 법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정년을 두고 있는 거는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 근거를 요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회사 규정에 정년이 60세로 돼 있는데 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왜 정년 됐다고 나 퇴직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한 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겁니다. 그때 회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해서 지원 조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고령자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주는데 그걸 두고 더 젊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해줍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특정 연령 집단에 좀 고용 촉진 지원 조치 해주는 거는 차별로 안 보겠다. 지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는 섞어 놓으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눈에 담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진정과 권고의 통보. 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차별 했다, 연령 차별했다. 그럼 연령 차별 금지 위반으로 연령 차별을 당한 사람이, 그죠? 피해자라고 하네요, 그죠? 연령 차별 당한 사람이 어디다가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할 수 있다, 그죠? 인권위원회.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한다? 인권위원회에다가 한다, 그죠? 진정을 할 수 있다. 진정하고 고소고발은 좀 달라요. 고소나 고발은 형사적인 그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형사적인 처벌. 근데 진정은 그거보다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수위가 낮은 거.
그죠? 형사처벌을 바라고 신고하는 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고소나 고발을 잘못하면 무고죄로 또 역으로 또 되치기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은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냥 행정청에다가 좀 민원을 좀 내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진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러면은 그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한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연령 차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피진정인이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진정인이 되는 거니까 사업장이 되겠죠. 그 연령 차별했다고 이제 주장되는 사업장, 그냥 피진정인 또는 뭐 그 소속 기관, 단체 또는 감독 기관의 장애에게 구제 조치 등을 어떻게 한다? 권고. 강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 이제 그죠? 그걸 하는 거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 명령하면 틀리는 거지. 명령 X. 그죠? 그다음에 그 권고 내용을 누구한테? 이 노동 문제와 관련된 가장 주된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노동부니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도 어떻게 해줘라? 통보를 해줘라. 그럼 노동부도 이제 그 통보를 받으면 이 사업장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명령을 못 하는데, 자, 노동부 장관은 볼까요? 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노동부 자체로 통보를 받아놨으니까 그 내용을 통보를 받았으니까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시정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체의 어떤 인사관리와 관련된 거,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세세한 것부터 강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보장하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권고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명령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사유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정도가 심각하다든가 그 다음에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제한을 둬가지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 그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재량이 있네요. 재량. 그죠? 이것도 이제 법률 문제 풀 때는 조금 유의해야 되겠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다음 여기서 보세요.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라고 했으니까 호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1년 번호 매긴다고 했죠. 여기 써 있네요. 1, 2, 3, 4 이렇게. 1호가 뭐라 됐어요? 피해자가 다수인 연령차별.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불이행했다.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한 번도 아니고 반복으로 하면은 좀 고의성이 느껴지죠. 한 번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죠? 예. 세 번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권고를 불이행해. 그죠? 그래서 그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면 고용노동부령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제 클릭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법령정보 들어가시면 이게 0 돼 있으면은 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창이 새로 뜨면서 다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수업령이니까 여기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노력. 강제가 아니죠. 노력이라 돼 있어요. 그죠? 예. 상시 몇 명? 300명.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300명 이상. 숫자 물어보는 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아까 얘기했죠. 기준 고용률 뭐라 그랬어요? 제조업은 2%. 그 다음에 복덕방, 택시, 임대업은 뭐라 그랬어요? 6%. 나머지는 3%. 그렇죠? 예. 그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어떻게 해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 그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현황의 제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령자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어놓은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고 또 이해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매년 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라. 왜 이렇게 하겠어요? 자꾸 이제 사업장한테 이 사람 써. 그러니까 할당을 해줘가지고 몇 명 써.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성가시게 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죠. 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끔 환기시켜주는 거, 환기시켜주는 거, 환기, 그죠? 예. 매년 제출해야 되고 누구한테? 노동부 장관한테. 보통 대부분의 것들은 다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죠? 예. 노동부 장관은 또 뭐라 됐어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한테는 여기도 뭐라 됐어요? 권고.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고용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권고. 노동부 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그러니까 당근을 제시하면서, 그죠? 이제 좀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당근, 세제 지원.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준다. 조세 감면.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신 경우 있을 거예요. 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혹시 이제 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같으면 여기 또 솔깃하시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고령자 많이 고용하는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은 이 고용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이제 뭐 밝은 면이 있으면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대부분의 이 그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노동부에서 주는 이 고용 장려금들은 그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이 고용을 늘리는 거거든요.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그래서 제약이 많이 걸려 있어요. 상당수 걸려 있는 제약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해고라든가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 유종을 하지 말라는 제약 조건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돈 받는 것만 우선 그 막 매몰돼 가지고 그런 제약 조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그다음에 우선 고용 직종의 고용.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우선 고용 직종에는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민간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 여기 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가 1항이 바로 위에 거잖아요. 그죠? 1항에서 뭘 규정했어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자니까 누구예요? 민간 부분이죠. 민간 사업체. 민간 사업체 사업주. 민간 사업체 사업주는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내기 좋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 공공 영역이니까 거기는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근데 민간 영역은 그렇게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어떻게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고. 차이가 있죠. 이런 뉘앙스의 법률이 많이 있어요. 법조항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요령입니다. 예. 그다음에 고용 확대 요청.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채용의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는 사유를 제출하게 하고 계속 그렇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왜 못 채웠냐 이런 식으로 또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 그죠? 제출하지 아니한 자 포함해가지고 중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속 요청. 강제를 안 하죠. 계속 그죠? 예. 그다음에 내용 공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노동부에서 자꾸 이렇게 고령자 좀 고용 확대하라고 좀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망신을 주는 거죠. 공표하고 명예에 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여기 지금 그 고용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센터죠. 고용센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죠? 실업급여도 주고 뭐 구직 활동 도와주고 하잖아요.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알선해주고 하는 거. 그죠? 예. 거기서 제공하는 이런 직업 지도라든지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게 또 할수라고 돼 있어요. 할수. 재량으로 돼 있어요. 재량. 예. 이렇게 좀 매정하게 하는 거 본 적은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몇 세?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6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60세든가 61세든가 62세든가 이런 식으로. 예. 60세 미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년을 우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을 57세로 해놨다. 그런데 이 법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60세가 되는 거예요. 법이 우선하니까. 그죠? 예.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뭐로 보겠다? 60세로 정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60세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취업, 그러니까 재입사, 그죠? 재입사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사람을 반드시 재입사 시켜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퇴직금과 연차 유급 휴가 일수로 계산할 때, 그죠? 계산을 위한 그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년 근속해 가지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년퇴직한 사람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다시 그러면 또 재입사 하시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보통 이제 뭐 촉탁직 이런 말 쓰잖아요. 촉탁직이나 그런 계약직으로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일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약간 헷갈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저께 그 이렇게 막 이 꽃다발 받고 말이죠. 막 이렇게 뭐 금두꺼비 맞네. 뭐 황금 열쇠 뭐 숫자 써 있는 거 30 써 있는 거 막 받고 막 회식도 하고 말이죠. 환송식 건화하게 하고 금요일 날 정년퇴직, 그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촉탁직으로 재입사해가지고 출근했어요. 그러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그래가지고 촉탁직으로 한 2년 근무한 다음에 퇴직할 때 나 저기 퇴직금 2년치 주면 안 되고 저번에 정년퇴직할 때 받은 거는 그게 말이 정년퇴직이 실제로는 뭐 근로관계 단절된 것도 아니니까 지금 현 시점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지금 퇴직하는 촉탁직으로 근무해가지고 한 2년 더 근무해가지고 지금 퇴직하는 시점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 앞에 최초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기간부터 해가지고 퇴직금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촉탁직으로 근무할 때 월급이 더 올랐으면은.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받은 거 뭡니까? 저기 정년퇴직할 때 받은 거 그거는 사실상 중간 정산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돌려줄 테니까 지금 다시 계산해 주셔 이렇게. 그래도 차액이 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 월급이 많으면은 그죠? 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거 논란이 아예 없게 하려고 뭐라 하는 거예요. 퇴직금하고 연차휴가 일수 계산할 때는 그죠? 종전의 근로기간, 그러니까 그 뭐 정년퇴직했을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차휴가 일수 계산할 때도 그잖아요. 연차휴가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년퇴직할 당시에 뭐 30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1년에 연차휴가가 25개씩 생겼는데, 예? 정년퇴직하고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면은 다시 15개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걸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월급도 새롭게 계산할 수 있고 임금도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논란이 생길까 봐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퇴직했으면 끝난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재고용하는 경우는 새롭게, 그리고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회사에서도 그 재고용을 좀 쉽게 할 수 있죠. 안 그러면은 그 혹시라도 나중에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닐까? 그 정년퇴직이 퇴직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근로관계가 쭉 이어진 걸로 봐가지고 연차휴가도 계속해서 계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재고용을 안 할까봐 하여튼 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회사에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뭐 근무지로 보내는 거,
정보 발령하거나 뭐 전출 보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그룹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법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쪽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저쪽 법인으로 그냥 가서 근무해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파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그게 그 파견이 아니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 파견 사업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는 파견돼서 근로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견회사, 사용회사. 파견회사하고 사용회사하고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파견회사가 이제 사용회사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니네 회사 직원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일 시키게 해주면은 니네한테 우리가 돈 줄게. 그럼 얘네는 알았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 니네 회사에 대해 보내줄 테니까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뭐 보수를 주시오. 그럼 얘네가 대금을 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파견회사는 그 자기네 그 이 직원들을 사용회사에다가 보내줘요. 자기 소속 직원인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시오. 월급은 누가 준다? 파견회사가 주는 거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한테 파견비만 주면 돼요. 그러면은 파견사업주가 그 파견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수익을 가져가고 남은 거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보험료 내고 하겠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견 근로자는. 자, 목적이 뭐냐? 이 법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법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죠. 그 전까지는 파견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었어요. 9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한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불법 파견이었는데 양성화 시켜준 거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업종에 한해서 그죠? 예, 볼까요? 용어의 정의. 근로자 파견이 뭐냐? 파견 사업주가 그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예요. 자기네 소속 직원 데리고 있는 사업주. 파견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고용을 해요.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일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군요.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복학 안 하고 1년 동안 휴학하고 그 콜센터에서 이제 상담원으로 일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원들을 보내주는 파견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콜센터에서 이제 그 파견 직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전화기 앞에서 이제 헤드셋 끼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일은 누가 시킨다? 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을 시켜요. 근데 난 어디 소속이다? 파견회사 소속이에요. 월급도 파견회사가 줘요. 그게 이제 파견, 근로자 파견.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 사업.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파견 사업주, 근로자 파견 사업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용 사업주는 파견 계약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말하는 거고, 근로자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하고 사용 사업주 간에 두 회사 간에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 보내줄게, 수고비 주시오. 알았다. 수고비 줄 테니까 니네 회사 직원 우리가 좀 쓸 수 있게 해주라. 그런 그 파견 계약, 그죠? 그다음에 7번 차별적 채우. 다음 각목의 목은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간다 했죠. 다음 각목의 상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차별이라고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청구하는 걸 말한다.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죠? 복리후생. 이것도 좀 근데 실무상으로 현실에서 이런 차별을 좀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그 파견 이미 뭐 한참 지난 거니까 뭐 시효도 다 끝났겠지만 어쨌든 그 설날 되니까 여기 명절 상여금 같은 거 줄 때 보니까 그 대기업 그 직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이제 상여금도 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그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데
파견 소속, 파견 직원이니까 저는 파견 사업장 소속 직원, 파견 근로자들은 저기 뭐야 그 백화점 상품권을 안 주고 이 크고 무거운 걸 줘요. 선물을. 예. 크고 무거운 걸 줘야지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줬다라는 거, 그리고 받았다라는 게 기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고 무거운 걸 주더라고요. 그죠? 예. 가치는 그러니까 가격은 낮은데 뭐 이렇게 뭐야 저기 뭐죠 그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치약이라든지 칫솔,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부피 키우는 거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동에 관한 법률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파견 대상 업무 이게 중요하죠. 예. 요거는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불법 파견이 되냐 안 되냐가 여기서 갈리니까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업무에다가는 파견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또 지금 수업 듣는 분 중에 아닌데 나는 쓰는 거 봤는데 그런 게 있겠죠? 있어요 물론. 그거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걸려서 그냥 운영되는 것뿐이지 예.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 성질 등 고려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그러니까 파견을 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파견 가능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파견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 구조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결혼이 생겼어요. 결혼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조금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파견할 수 있다. 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령에서 정한 파견 허용 업무는 아니지만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요 사유가 있으면은 파견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1항하고 2항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예요. 1항하고 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단도리를 좀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거, 파견이 안 되는 거. 볼까요? 건설 현장, 건설공사. 그러니까 건설 현장인 거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위험한 거. 위험에 외주화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험한 거는 직접 고용해가지고 자기네가 책임을 다 져야지 그 간접적인 고용을 통해서 파견회사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 그다음에 하역 업무, 부둣가에서 뭐 하역 작업 하잖아요. 물건 나르고 상하차 업무하는 거 그런 거 다 마찬가지. 하역 업무, 그죠? 그래서 하역 업무로서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적 이게 뭐냐면은요. 나중에 배우는데 직업안정법에서 나오는데 근로자 공급 사업을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항운 노조가 할 수 있어요. 항운 노조. 부둣가에 항만 같은 시설에서 그 하역 작업을 할 때 보면은 항운 노조가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노동시장론에서 배웠을 텐데 회사하고 항운 노조하고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 노조에 조합원들만 데려다 써라. 우리 노조의 조합원들 아니면 일 못 시켜. 이런 식으로 합의 맺은 게 있어요. 단체 협약을. 그러면 하역 작업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항운 노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 몇 명 필요하니까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 항운 노조가 자기네 조합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근로자 공급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파견업을. 그죠? 그 다음에 선원 업무도 파견이 안 된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유해 위험한 업무. 그 다음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거.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어때요? 위험하거나 조금 책임의 강도가 센 거.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분진 작업.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다음에 여객 운전 업무, 화물 운전 업무, 이렇게 운전 업무. 책임이 강도가 센 것들. 위험하거나 책임의 강도가 센 거는 간접 고용하지 말고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외우기 쉽겠죠. 예. 그 다음에 파견 대상 업무.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아까 제2항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일시적인 그 결혼이 생겼을 때 뭐 그러니까 뭐 출산 육아 때문에 그죠? 출산 때문에 결혼이 생겼거나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충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런 경우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죠?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조가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그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데 그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사람하고 사전에 협의해라. 동의가 아니네요. 협의예요. 그다음에 그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파견 사업하면은 안 된다. 그죠? 예, 당연한 얘기고요. 파견 기간은 몇 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 그런데 연장이 가능하다. 뭐라 됐어요? 3자가 합의하면은 합의예요. 협의가 아니고 3자가 합의하면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데 1회 연장할 때 연장 기간은 몇 년? 1년은 초과하면 안 된다. 전체는 그럼 몇 년? 2년. 그죠? 파견은 1년을 파견 기간 1년을 넘으면 안 되고 1년 넘으면 안 되니까 만약 한 번 연장한다면 최대 1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체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그죠? 근데 예외가 있네요.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가지고도 연장할 수 있다. 요거는 뒤에서 기간제법에 나오는데 그 55세 이상인 분들은요. 2년을 초과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직도 거의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파견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계속 쓸 수 있다고 해 놓은 겁니다. 예. 아파트 그 경비 업무하는 어르신 분들 보면 어때요? 파견으로 많이 쓰잖아요. 계약직이면서 파견. 근데 보면은 10년씩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넘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2년 이상.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파견 기간. 예. 이거는 뭐냐면 자 볼까요? 자, 제5조 2항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가지고 자 파견 기간 자 볼까요? 질병, 부상 등으로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파견을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충원한 경우, 일시적 간헐적이니까 1년, 2년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는 뭐라고 됐어요? 3개월로 끊어놓는 거, 3개월로 그죠? 예. 그다음에 합의가 있으면은 3자가 합의하면은 그죠? 예,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개월 숫자 3이 잘 나옵니다. 예, 시험 문제. 예, 보통 3으로 많이 외우면 되고요. 고용 의무, 법을 어긴 경우에 이게 지금 파견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고용한 경우로 보겠다. 어떨 때 법을 위반해 가지고 파견을 한 경우, 그죠? 예, 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견 허용이 되는 업무가 있는데 허용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다가 파견을 썼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갖다 쓴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직접 고용 의무를. 법을 위반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걸로, 그죠? 그다음에 2년을 초과한 경우, 아까 보니까 파견 기간 2년 못 넘잖아요, 그죠? 근데 2년을 초과했으면 직접 고용한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자 보세요,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요 내용은 적용 안 하겠대요.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나 싫어요, 나 직접 고용되는 거 싫어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사용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됐는데 그 사용사업주한테 근데 사용사업주가 속된 말로 개털이다. 응? 그러면은 좋지 않잖아요, 그죠? 도리어 근로자한테 불리하니까 그 경우는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면은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용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없다. 또는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개척이 불가능하다. 예,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직접 고용할 때 파견 근로자 근로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겠느냐? 여기 볼까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 파견 근로자 말고 직접 고용되어 있는 건 그 파견 사업자가 자기네가 직접 대우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 직원하고 같이 적용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을 이 파견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되는 파견 근로자들도 적용해 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없다.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종전에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 조건보다는 낮아지면 안 된다. 뭐 쉽게 이해는 되겠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도 보세요. 노력하라고 돼 있죠.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기왕이면 파견 근로자를 좀 우선적으로 고용하라. 노력을 좀 두고 있는 거죠. 강제 안 하고 이것도. 그다음에 파견 사업의 허가. 이것도 파견업도 허가 받아야 된다. 요건이 허가예요.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누가 허가해 주겠어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니까 노동부 장관. 그죠?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3자가 많이 나오죠. 3년. 유효기간 3년. 그다음에 갱신할 수도 있다. 갱신허가도 그럼 갱신하려면 갱신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갱신허가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 그러니까 원래 3년이고 갱신해도 또 갱신된 기간도 또 3년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이 됐어도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좀 안 되는 분들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아직 안 된 사람. 로또 복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권리가 회복됐다는 뜻인데 복권이라는 말이 그냥 로또 복권이라고 이해해도 쉬워요. 복권이 됐으면 파산 될 리가 없겠죠. 파산 됐어도 뭐 빚 다 갚고 다시 다 새롭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복권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특색이 있는 게 여기 2년이에요. 2년. 형 집행 이후에 2년. 그 다음에 여기 또 3년. 3년 유예기간 중인 사람. 딱 봐도 뭐 특별히 뭐 눈에 둘만한 건 숫자만. 요거만 2년이네요. 그죠? 요거만 2년. 그 다음에 겸업금지. 동시에 하면 안 된다. 겸업으로. 뭐냐?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발음이 좀 꼬였네요. 그 다음에 숙박업. 결혼 중개업. 이게 왜 이 파견 사업을 못하게 해놨냐면, 동시에 못하게 해놨냐면, 이게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 그러니까 노동 착취 또는 뭐 취업 사기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먹는 경우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막 사기 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요런 경우 여관 같은데 뭐 여기 유흥업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파견업도 하면서 여관이나 유흥업소 막 운영하면서 팔아먹고 막 결혼시켜준다 그러더니 막 결혼이 아니라 막 이상한 데 팔아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겸업을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직 말하는 겁니다. 계약직.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됐어요. 계약직을 쓸 거면 2년까지만 써야 된다. 그죠? 몇 번 갱신하든지 간에 2년까지만 써야 되고 2년을 넘겨서 쓸 것 같으면은 계약직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2년을 초과하면은 계약직이 아닌 걸로 봐요. 다만 2년을 초과해 가지고도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전에 55세 이상자 해당된다고 했죠. 이런 겁니다. 사업의 완료. 쭉 사유들이 있어요. 요거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쭉 읽어 보세요. 근데 실무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어디 있지? 고령자.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가 만으로 55세 이상인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요거만 좀 눈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기 써 있죠. 2년을 초과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직인데 2년 넘겨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뭐로 보겠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자동으로 쉽게 말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써 있죠. 그죠? 사용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획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면은 그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좀, 그죠? 비정규직 데리고 있는데 정규직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 일자리에 사람 쓸 것 같으면은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던 사람을 먼저 좀 써줘라 이거예요. 아까 파견하고 똑같죠, 이거는 내용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들. 근데 자 볼까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똑같아요. 단시간 근로자한테 연장 근로 시킬 때는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다? 12시간까지. 이것도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죠. 12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 근로를 시키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도 초과 근로하면은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를 가산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더라.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옛날에는 법내 연장 근로라고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 그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그 5시간이에요. 근데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잖아요, 하루가. 그죠? 근데 5시간인데 5시간 일하기로 정해진 사람인데 2시간 연장 근로 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7시간 근로한 거를 할증임금 안 주고 줘도 됐었어요. 옛날에는. 8시간이 안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요 규정 때문에 약정 맺은 게 5시간이니까 하루에 그 사람은 7시간 근무하면 2시간 연장 근로 맞으니까 그런 경우는 2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 줘야 됩니다. 지금 요 법 때문에. 차별하지 마세요. 나와 있네요. 요거는 화면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쉬운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퇴직급여 보장법 볼까요? 퇴직급여 보장법.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소정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15시간도 안 되는 사람들. 근로기준법에서도 나오는데 소정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은 주휴일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고 여기 있는 퇴직금도 없고.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금은 줘야 되죠. 예전에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은 퇴직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서 차등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 말고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면은 퇴직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때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겁니다.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라 이거고, 그죠? 그다음에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라. 제도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설정된 제도 또는 변경된 제도 안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근데 불리하게 변경하면 어떻게 해라?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 근속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거 평균임금. 이거 뭐 상식으로도 많이 아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만.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뭐 주택 구입 말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재직 기간 중에 한 번 그 임대보증금에 충당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이제 뭐 부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때는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정산할 수 있고 정산하고 나면은 날짜는 새롭게 기산한다. 그 얘기고요.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줘야 되고 다만 합의를 하면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은 날짜를 연장할 수 있더라. 그죠? 그다음에 퇴직금에 관한 시효 몇 년? 3년. 3자가 많이 나오네요. 숫자 3년. 그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금하고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 3년 지나면은 달라고 못 한다. 3년 안에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은 제일 강도가 세잖아요. 노동 강도가 셋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2.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거. 아까 제가 파견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잖아요. 좀 위험하고 유해 위험한 거. 그 다음에 책임의 강도가 좀 센 거. 가지고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될 만한 거. 그죠? 그런 거는 간접 고용하지 말고 직접 고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자. 건설 현장 당연히 파견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해 위험한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기억 니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기억 니은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하고 1번하고 3번은 날라가고 기억 니은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2하고 4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한번 볼까요? 의료기사, 의료기사도 책임의 강도가 센 거잖아요. 의료 업무니 거죠?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4번. 그죠? 예. 문제를 참 너그럽게 내셨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4번이고 세 번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다 적용한다. 동고의 친족만을 쓰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4번이 틀렸겠네요. 왜냐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도 비정규직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은 법령상 그 TO라고 하나요? 그 딱 인원수가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 있어요. 그 이상 쓰고 싶어도 채용을 못 해요.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손이 부족하면은 민간에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다 보면 계약직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도 그런 경우는 국가나 자치단체도 기간제법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정부에서도 일하는 직원 중에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직인 민간 근로자도 있고 정규직인 민간 근로자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공무원이 아닌.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 아까 뭐라 그랬죠? 임금이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 예. 3년간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을 훑어봤는데요. 수업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으니까 그 법령을 보실 때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문제를 낼만 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 위주로 쭉 역으로 넘어가면서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 관련 법령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